안녕하십니까. 광산저널TV 조영문 대표입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을 김성진 예비후보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진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가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4년 전에 한번 도전했다가 중도에서 접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것도 석연치 않다고 보는데 예. 이번에 두 번째 도전하시게 된 어떤 출마 계기란 것이 있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격변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 2년은 검사 독재 정권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혁신과 변화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과 변화의 시작을 한번 저로부터 해보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의 변화를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치권이 지금 민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도 보는데 뭐 정치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에도 제가 느낀 것이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그렇죠. 내용이 예. 많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눈에 보이는 것은 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인들 스스로의 자리를 위해서 정치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예. 예. 그래서 정치인들만이라도 혁신과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김성진 후보님은 내 스스로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겠다. 네, 그렇습니다. 멸사봉공하는 자세로. 네, 그렇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정확하십니다. 예, 믿고 있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생물이라고 하는 정치가 총선을 앞두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당 창당도 많고 낙준연대 뭐 이렇게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독재 정권 등 이 지금 뭐 정치인으로서 좀 현 정치 상황을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호를 운전해 가는 그 선장이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이 불통입니다. 국민하고도 불통, 야당과도 불통. 뭐 이러다 보니 정치가 대립과 증오의 정치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책임은 물론 다 고루고루 하면은 모두에게 있겠지만은 그 핵심적인 책임은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의 정치가 어떤 정치냐? 그러면 자기 정적을 없애는 정치. 그리고 그 정적을 없애는데 검찰을 이용하는 정치.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검찰 정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우리 대통령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해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화 타협. 이게 앞으로 우리 정치 해결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또 안타깝게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당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서 신당을 차렸고 또 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와서 또 신당을 차렸습니다. 자, 분열의 정치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3당이 필요하다. 배후에는 자기들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져야만 된다.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또 실제적인
본인들의 이익이 결부되어 있어서 이러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는가라고 좀 평가를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선거 때 보면은 옛날에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친박연대가 분화가 됐고 또 꼬마 민주당이 분화가 됐고 이런 이합 집산의 시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대립과 정오를 화합과 통합으로. 뭐 좋은 말씀이신데, 아니 저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면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고 바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럼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는 뭐 됐을까요? 그 통합과 화합만 위해서 그 사실은 되지도 않았잖아요. 화합과 통합이. 근데 계속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한다고 했을 때 결과는 정권을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가 무엇을 했느냐. 그렇죠. 국민이 민주당의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몰아줬는데 도대체 그 2년 동안 해놓은 게 무엇이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결국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을 못 해줘서 결국 정권을 뺏겠다라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변화와 혁신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런 변화와 혁신의 수준은 국민의 눈높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도 당 내에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또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민주당이 변화할 수 있기를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제 분열 제3당 출연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3당 출연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기성 정치인들, 기성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또 새로운 당이 출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당들이 저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출마하셔가지고 현재 예비 후보 겸 경선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좀 많이 안 나오죠? 첫 번째 여론조사였죠. 예, 많이 안 나온 편인데 경선을 통한 경쟁력이 우선인데 좀 지지율이 저조한 부분에서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저도 상당히 조금 많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뭐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성적은 성적이니까 저희들은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분발하는 계기로 지금 삼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처음 경쟁을 시작했을 때는 5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한 후보가 신당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지금 이제 4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현역 의원 1사람과 3명의 도전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렇지. 지금은 이제 그 경선 과정이고 또 그 경선 과정에서는 컷오프 과정이 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인데 그게 이제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우리 공관위의 또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찌됐든 지난번 선거를 돌이켜 보면은 지금 이제 현역 의원과 3명이 현역 의원 포함해서 3명이 경쟁을 했는데요. 저하고 또 한 후보가 같이 단일화를 해서 양강 구도로 치러졌는데 예.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2번의 구청장을 하신 분하고 예. 정치 신인들 2명이 예. 어찌됐든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이겼다. 그때 시작할 때 제 이 득표율이 5%였습니다. 예, 그때 5%였습니까? 예, 예. 지금은 이제 이번 득표율은 당내 4명만 놓고 보면은 이제 10%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비하면 두 배로 늘었네요.
예, 자신 있다. 아이고, 그 말씀하려고 지금. 예. 두 배로 들으셨구만. 예, 그 김성진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시고 박시종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했는데 박시종 후보가 이겼죠.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것이 당시에 민영배 후보가 박시종 후보에게 보도자를 내면서 재경선을 요구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정작 본인이 재경선을 요구해가지고 이제 저 민영배 의원이 최종 당선된 것으로 예, 예. 벌써 4년이 흘렀네요.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세월 일- 빠릅니다. 엊그제 일 같은데. 예, 예. 지금 현역 1명과 경선 후보 3명의 구조가 극복이 가능하긴 합니까? 그동안의 또 경쟁력을 바탕으로 뭐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 떠나서 기본적으로 20% 신의 가점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후보들 중에 경쟁력은 제가 가장 있다. 아,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 1대2를 만들 수 있을지 그 후보들이 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도에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하겠습니까? 아니 경선에서 컷오프를 시켰을 때 예, 지금 저 도전자가 3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예. 민영배 의원은 조금 경선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본선에. 그것도 경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뭐 경선이 1대1 구조가 된다면은 상당히 볼만한 싸움이 될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번처럼 역시 도전자와 수성자 구도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게임도 더 흥미진진해지고 유권자들도 선택을 하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4년 전 경선에서는 좀 사실 뭐 갑을 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갑도 뭐 이제 예. 이용빈 지현 의원이 그때 경선에 져가지고 탈락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형사적인 사건으로 이석형 후보가 이제 후보를 박탈당하고 이제 이용빈 후보가 당선이 됐죠. 또 을도 박시중 후보가 이겼는데 민영배 후보가 재경선을 요구해가지고 재경선에서 졌죠. 박시중 후보가. 예, 그렇죠. 근데 그 재경선을 두고도 말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진 우리 예비 후보께서 그렇게 이겼는데 재경선을 요구하면 또 재경선 하시겠습니까? 글쎄 이제 만약 만약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네. 예, 저는 선거는 한 번이지 두 번 할 수 없다. 그게 원칙이다. 아, 예. 그리고 우리가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그걸 씁니다. 경선 서약서 결과에 예. 무조건 승복한다. 수용하겠다, 승복하겠다. 예, 4년 전에 안 썼습니까? 다 썼죠. 아, 그랬어요? 예, 썼는데도 재경선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재경선 했느냐? 뭐 당의 결정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또 제 문제가 아니니까. 아, 예. 아무튼 예, 이제 예. 지금 현재도 대자뷰로 4년 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저는 거예요. 없다고 봅니다. 아, 이제는. 없어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공정한 선거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경선 룰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별로 동의할 수 없어요. 뭐 구체적인 말씀 안 하겠지만 뭐 보시는 입장에 따라 뭐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공정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할 수 있죠. 다음 질문 이제 가겠습니다. 최근 정치판에서 막말 논란이 상당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막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막말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예를 들면은 우리 세월호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때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참 이게 이게 참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또 헤쳐먹는다.
뭘 헤쳐먹었단 말입니까? 어린이들이 죽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헤쳐먹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헤쳐먹었단 말은 이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모욕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말에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순화된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튼 또 우리가 5.18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5.18 속에서 참여했던 민주화 투사들 이분들이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서 폭도가 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5명이 했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막말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최근 뭐 최강욱 그 어디 갔었죠. 예, 예. 어디에서 암컷 발언을 했습니다. 이 암컷은 동물들한테 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또 이뿐만 아니고 또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 또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발언들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한 공격 이런 데 이용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아마 지금 양 당에서 이번에 경선 후보들을 선정하는데 이런 막말 경력이 있는 후보들은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지켜봐야죠. 네. 또 기대를 해보시죠. 일단 저는 중앙부처에서 27년을 근무했고 국가정책,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또 지역의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광주 지역의 산업경제, 실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자다. 우리 광주는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발전시키려면 중앙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중앙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지역 산업을 계획하고 실행해 본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테크노파크 원장 할 때 국가의 중요한 국책 사업들을 많이 따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의 미래 산업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혁신가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을 하면서 소통과 대화 이런 부분에는 나보다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민들, 우리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공약을 들여다보면은 경제 쪽이 많은데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돈으로 투자해서 신규 일자리 만기를 광산에 창출하는 것이 이게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광산에 창출한다는 것인지 광산인이 취직을 한다는 것인지 일자리만 만개를 만든 뒤 대구 사람이 와 취직한다는 것인지 이제 뭐 우리 지역 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땅을 내주고 우리 땅에서 개발하고 행위가 있으면은 또 수익자가 우리 지역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광산에 창출하는 것인지 광산인이 좀 가점 받고 취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이 전략 산업 세 가지를 네.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바이오 헬스 분야인데 이 바이오 헬스 분야는 우리 지금 광주시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지만은 현재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혁신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바이오 헬스 산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더더구나 의료 정보가 요즘 유통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정보에 관한 축적과 활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규제 자유구역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의료 산업도 충분히 혁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저는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했을 때 광산 사람이 취직을 하냐, 광주 사람이 취직을 하냐, 대구 사람이 취직을 하냐를 물어본 것인데. 대구 사람은 아니고요. 예. 광주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대부분은
우리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은 광산입니다. 네. 예, 광산이 우리 전체 광주의 산업 생산의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저기 빛골 산단 있고 새로 또 첨단 3지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이런 신규 산업들을 집어넣으면은 그 혜택은 우선은 광산 사람이 먼저 받을 거고 또 더 크게 보면 우리 광주 젊은 청년들의 혜택이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 중에서. 그래야 이제 유권자들 주민들이 보시고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부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희망찬 사회를 모르시군요. 기부를 할 때는 테이크 하려고. 기브 앤 테이크. 줄 때는 예. 받을 게 있어야 되죠. 뭐 받을 게 없는 후보한테 누가 찍어주겠어요? 비전 없는 후보한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크 오버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신규 일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1년에 대학 졸업생들의 20%가 서울 경기로 갑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근데 이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면 우리 청년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가지 않고도 광주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고향을 떠나지 않는 그런 광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후보님이 미래 교육 메카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네. 광산구에서 10% 20% 정도는 상무지구나 다른 지역으로 배정 받아갖고 불편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실을 증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 교실을 증축해도 그 수요를 못 따라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 결과로 최근에 하남 초등학교 자리에 광산 고등학교 아직 뭐 가칭입니다만은 광산 고등학교가 들어옵니다. 그 고등학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5개 정도 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저는 광일고가 지금 평균화로 이슈가 있습니다. 평균화를 해야 되는데 비평균화 돼갖고 광주에서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장성고나 담양고처럼 광일고를 좀 명문고로 육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후보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이게 사립고 아닙니까? 이제 명문고로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시키려면은 사립고 그 재단 자체에서 발전 방향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명문고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대안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이제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사립학교들에 대한 기업의 또 독재가들의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그 입법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역에 명문고가 2개보다 3개가 많고 3개보다 4개가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보님이 광산 재개발, 재건축 프로젝트 추진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명품 도시는 누구나 살고 싶겠죠. 지금 신가동 같은 경우도 좀 부하가 걸려가지고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남산단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산단이 일만 하는 데 가지고 1터, 3터, 놀이터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시설이 복합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남산단 같은 경우는 산단 재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산단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공업단지였는데 지금은 주거시설과 놀이시설이 같이 들어간 융복합시설, 현대화된 산업시설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산단 대개조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첨단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아파트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고, 도시의 기능이 옛날에는 주거 중심이었는데 요즘 이제 쾌적한 주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층 아파트들을 어떻게 수준 높은 주거 지역으로 바꾸느냐, 이제 재건축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 광산이라는 이 도시 전체가 많은 변화와 혁신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시작을 않고 있다. 그런 변화의 시작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구절절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지금 출산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 올해 깨졌습니다. 올해. 뭐 우리 김 후보님이 아이 마음이 편한 프로젝트. 이게 이제 출생률과 관계가 있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애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애들과 엄마가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이제 사실 출산율이 0.7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 4년 있으면은 0.6까지 이어간다는 그런 통계청의 예측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국가가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 가장 큰 문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 현재 지금 우리 정부의 출산 정책은 애 낳으면 얼마 줄게 지금 여기에 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를 낳으려면은 뭘 먼저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되죠. 근데 결혼시킬 생각은 않고 결혼한 사람들한테 애 낳으라고만 하는 이 정책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결혼 안 한 이유를 가장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집입니다. 집.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만원 주택, 10,000원만 내면은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그리고 국가 결혼 축의금, 결혼하면은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축의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출생률은 나라의 존폐와 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그동안 정부에서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다는데 어디다 부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복지나 예산의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잘 체계하자라는 말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밝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정치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히 생각하고 네. 그렇게 많이 길게 남지는 않았지만은 선전해서 당선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성진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김성진 후보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